동아시아 불교 국가의 명상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34위, 한국은 53위, 중국은 55위. 이런 식으로 비율이 국민당 그 명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오히려 아시아 불교 국가의 불교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상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많이 배우러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더더욱 명상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윗바사나, 미얀마나 태국의 윗바사나 운동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윗바사나 운동과 존 카바친의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챙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의 발전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활용되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산업화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앱 깔아가지고 마음챙김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데 서양에는 이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책보다는 앱을 깔아가지고 바로 전화기를 통해서 보고 또 온라인 수업이 계속 있고요. 또 마음챙김 관련 상품들이 계속 요즘은 이제 CD라는 게 없지만은 한동안 CD도 이렇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명상이라는 것이 북미 불교의 독특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 명상인 마음챙김이 미국인의 삶에 깊이 그리고 널리 스며들었다는 것이 애초에 불교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소개했던 불교 개혁자들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20년이 지났는데 130년이 이 1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 정말로 불교는 과학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 몰랐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선구자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아예 불교라는 색채가 없어져 버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계속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저가 이제 그 중독 상담을 공부하고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거기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인 환자들이 어느 정도 디탁스 기관이라고 해서 한 3달 정도 강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마약을 아예 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몸을 좀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시키고 이제 딱 나오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마음챙김 명상 배우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무조건적으로 배워가지고 이거를 수시로 쓰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불교 명상을 어떻게 정말 환자들이 그걸 하고 있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커피 이만큼 갖다 놓고 그다음 마음챙김 명상하면서 계속 마셔도 됩니다. 근데 커피 중독까지는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명상이 정말 온 세상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마음챙김 명상 아주 잘한다기보다 그냥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호흡 명상을 수시로 하면서 자기 마음의 그 갈망을 다루는 거죠. 그것만으로 봐도 너무너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걸 감회가 되게 새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주신 동아시아의 불교 국가의 명상 비율은 뭐 일본 34위, 한국 53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네네. 미국식 명상 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겠죠. 동양인들이 소위 불교 종교인으로서 참선한다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건데 참선도 명상이거든요.
이게 명상 참선을 얼마나 하십니까? 명상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비율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낮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대중을 그냥 국민 전체를 봤을 때 명상을 하는 퍼센티지가 한국이 여기 53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나 미국, 북미 국가들이 대중들이 더 명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색다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1년 동안 명상 해가지고 괄호 열고 여러 모양의 명상들을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명상이라는 걸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 대답한 숫자들을 이제 국민의 비율들을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다는 이야기. 예. 그만큼 이제 서양에서는 명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불교의 특징으로 넘어가기 전에 존 카바찐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우리가 틱나탄까지 하고 2번으로 다시 와야 되죠. 미국 명상의 현황 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134페이지에 미국 명상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요 지금 PPT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조사한 거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해서 미국의 그 국민 전체를 건강을 조사하는 센터예요. 거기서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인구를 이제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은 뭘 의미하냐 해가지고 아예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꼭 종교적인 어떤 명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웰빙을 촉진하는 주의력 및 정서 조절의 기술의 배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형태의 정신훈련을 그냥 명상이라고 하고 옆에 가로 열고 아까 뭐 TM도 적고 참젠도 적고 또 요가도 적고 모든 형태의 명상을 다 이렇게 예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센서스 할 때 인구 센서스 할 때 이걸 다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수거해서 봤더니 지난 12개월 동안 12개월 안에 1년 안에 명상을 했던 인구 비율은 점차 늘고 있더라. 특히 2012년과 2017년을 대비했더니 26%에서 21%로 증가했더라는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죠? 명상 인구가 이렇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니까 주로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들이더라. 이렇게 하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건강 때문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질병 예방이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걸 계속 명상합니까? 했더니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운동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명상의 효과 중에서 노화 방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뇌가 계속 세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뇌의 그 뉴런이죠. 뉴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맞아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요. 뉴런 체계가. 뉴런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길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뉴런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보면, 특히 명상을 통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생겨나는 걸 보면 명상이 기억이나 집중력 강화, 또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언어 명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요가를 제일 많이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는 어떤 요가처럼 몸 동작을 통해서 하는 명상이 아닌 정좌 명상의 계통 중에서는 마음 챙김이 가장 많이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통 이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마음 챙김을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인구에 비해서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심리치료 및 의료 분야에서 불안, 우울증, 만성 통증, 스트레스 다루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기관에서도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정기관에서도 운영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명상을 보장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장해 줬다는 말은 명상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상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일이죠. 예, 특히 건강보험회사가 그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 티처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2023년 현재 추산에 따르면 명상 수업, 스튜디오, 앱을 포함한 미국 명상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고 2033년에는 거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챙김 산업은 전체 명상의 10%가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또 2028년까지 4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물론 이 산업을 만드는 체계들이 대형 회사들이 많아서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이제 산업이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그 중심점이 되었던 분이 역사적으로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잘 알려진 분이죠.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때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그 스트레스 감소 연구소 아마 그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1970년대만 해도 스트레스라는 게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70년대 의학 책들을 봤더니 스트레스라는 말을 쓴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 활자판으로 막 인쇄된 그런 책들에 의학 잡지에 스트레스란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아마 제가 1978년 책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봤더니 거기에 스트레스란 어떤 이제 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몸이 그냥 반응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자극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대답에는 굉장히 옛날 방식입니다. 참아야 하거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루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고 스트레스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중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던 시기죠. 그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 감소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계속 고안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한 게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많이 쓰이던 스트레스 감소법이 이완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 세대에서 발명해서 만든 어떤 스트레스 방지 또는 해소법인데 이완법하고 마음챙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완은 근육을 이렇게 힘을 꽉 줬다가 풀어주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몸을 자꾸 이완시킵니다. 이완시켜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들에 일시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시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 몸이 목욕 다 하고 오시면은 옆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별로 듣기 싫지가 않잖아요. 또는 걱정스러운 이야기해도 좀 이따 걱정할래 하고 몸을 그냥 이완시켜서 풀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단 말이에요. 뭐 사우나 갔다 오시거나 주무시고 배부를 때나 몸이 완전 이완되어 있으면은 옆에서 큰 일이 일어나도 좀 이따가 걱정할래 하고 몸이 완전히 각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한 게 이완법입니다. 근데 마음 챙김은 그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죠. 앞에 거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무런 긴장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면, 마음 챙김은 아까 틱나탄 스님이 하던 방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내 몸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같이 살펴보는 알아차림을 자꾸 일깨우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휩쓸리지가 않죠. 휩쓸리는 대신에 그 현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게 이 주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 챙김을 존 카바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on purpose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내 몸의 변화, 내 생각 이런 것들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변화들을 보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 잘됐다 큰일이다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스스로 몸을 완전 이완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잠깐만 있어봐 지금 쉬는 시간이야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는 상태. 그걸 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다루어질까? 스트레스가 정말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고통이나 아니면 그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도 같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큰일이다. 이젠 큰일 났다. 내가 대처할 수가 없는, 내가 다룰 수가 없는 내 능력 바깥의 일이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을 그냥 바라보게 하는 거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내 마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관찰하고 있도록 해주는 것. 요거를 이제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만든 게 이제 존 카바친인데, 이분은 원래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동양 명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IMS 미국 통찰 명상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또 틱나탄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선불교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선불교의 스승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 숭산 스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그 당시에 유행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에 동양 지도자들이 와서 80년대, 90년대 때 계속 가르쳤던 명상을 학생 시절 때부터 이제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쓰게도 하고 싶고 또 자기 클리닉 센터에서
이게 환자들이 좀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자기는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불교 명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100% 공격받을 거거든요.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이라서 제가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만 해도 불교라고 이야기하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불교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뭐 영감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막 학교에 나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 지저라는 이야기죠. 너가 시간 다 될 때까지 너가 계속 이야기해봐. 내가 뭐 끄떡이나 하나. 딱 그 자세예요. 다른 말로 불교는 불교고 과학은 과학이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과학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직업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자기는 또 한쪽 측면에서는 불교를 계속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고 이걸 같이 연결해 가지고 불교 명상을 과학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았다고 해요. 끙끙 앓고 이거를 불교 선불교 또는 사띠 명상을 그 의료계에 갖고 와가지고 치료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자기 선사한테 선불교의 스승한테 물었다고 그럽니다. 스님,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불교 수행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쓰려고 하니까 동료 학자들이 미쳤구나 라고 할 것 같고 또 안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부처님도 버리고 불교도 버리라고 했답니다. 마치 선불교다운 대답이죠.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말을 담기가 어려워서 불교도 버리고 붓다도 버려라 이렇게 거기서 다 깨침이 와가지고요. 정말 불교를 다 버려버렸어요. 이분 이론에 보면 불교에 불자도 없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그냥 불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과학적인 용어로 다 바뀌어져 있고 여기는 불교란 이야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과학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계기로 엄청나게 명상이 발달했지만 그 이후에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만든 다음에 모든 실험을 그 논문으로 다 써가지고 발표를 계속 하거든요. 이 논문으로 검증이 돼서 나온 것들은 확실하잖아요. 어디 우울에 효과가 있고 또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고 이런 걸 계속 써내니까 학자들이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음챙김이라는 게 뭐지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종교적인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 또는 몸의 현상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그 대신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마음챙김이다 라고 하는 딱 정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또 명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그런 아주 편한 쉬운 명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의학 쪽에서 계속 퍼져나가면서 의학계, 심리학계가 완전히 이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과학자들이 딱 그 수용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교 색채를 그 이후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촌카바친이 사실은 내가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이건 불교에 나오는 사띠 명상이 이렇게 변형된 거다라고 해도 이제 상관이 없죠. 이제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사실 불교라고 해서 뭐 무슨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조작적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명상인데 해서 그 뒤로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마음챙김은
이제 불교와 거의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계속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존 카바진을 계기로 1990년대 초부터 불교가 급속도로 발전하죠. 불교가 아니고 명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연원을 알고 있으니까 다들 이 명상을 수행하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교도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존 카바진 이후로 과학계나 심리학계에서 사용되는 마인드풀니스는 불교의 색채, 불교의 이론,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탄니칸 스님의 그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IMS, 그러니까 통찰 명상 운동과는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축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틴나칸 스님께서도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의 아버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 예. 그렇다면 틴나칸 스님을 위시한 마음챙김과 그 영향을 받은 제자로 볼 수 있는 존 카바진의 마인드풀니스는 종교적 색채의 유무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틱나탄 스님은 한 번도 마음챙김이 그 불교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는 마음챙김이고요. 그리고 틱나탄 스님은 불교 안에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틱나탄 스님 절에 오신 또는 대중을 이야기할 때도 불교의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존 카바진은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예 불교 색채가 없는 그냥 과학으로서의 마음챙김.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기도 하고 틱나탄 스님의 그 내용을 존 카바진이 많이 가지고 왔어요. 특히 이렇게 뭐 설거지하면서 명상하고 이런 게 존 카바진의 프로그램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틱나탄 스님의 그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교란 말 자체가 없죠. 예.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동일하게 쓰셨나요? 그죠.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번역어는 19세기 그러니까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 번역했죠. 그 사티라고 하는 용어를 마인드풀니스라고 영어로 번역한 거를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 마인드풀니스라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예,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하면은 그 불교의 사티 뭐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틱나탄 스님의 마인드풀니스하고 또 존 카바진의 마인드풀니스하고 또 위파사나 운동에서 있었던 사티 마인드풀니스하고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존 카바진의 마인드풀니스는 선불교하고 막 위파사나하고 다 짬뽕되어 있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해가지고 불교 그 학자들은 이건 정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말해서는 약간 섞여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불교의 사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어떤 의미로 대중한테 스며들기 아주 좋게 만들었죠. 그 존 카바진이. 그리고 틱나탄 스님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염처경 또는 그런 호흡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또 선불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서양에 와서 변형되어 있다. 전통의 모습에서는 좀 다르다. 그래서 미얀마 불교와도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마음챙김의 그 우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명상의 또는 미국 불교의 특징이라는 게 배타성보다는 그 공통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다 모두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불교에 드는 좋은 특징으로 봅니다. 좋은 특징으로 보는 게, 미국 불교는 그
수행 중심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좋은 명상 수련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보면 종교적 개인주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닦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아까 이야기했던 꼭 해탈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불교도인데 우리가 불교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불교도라고 할 수 있냐?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좋은 삶을 위해서 사실 삼법인이라는 거를 또는 사성제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그 윤회의 사슬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속적인 어떤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게 과연 옳은 길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양 심리학과 또 연관돼서 발전돼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웰빙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사상들이 자꾸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래의 색깔이 좀 변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국 불교의 특징은 그 부처님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는 미국 본연의 어떤 불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 체계도 굉장히 의결 기관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리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필요한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누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는 방향을 내가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선불교만 해도 그게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그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게 있는데 미국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양의 사고방식, 문화와 불교와 만나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불교 교리를 변형하고 있다. 해탈보다는 현세적인 삶에서 마음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수행의 4가지 해가지고 이걸 강조합니다.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자비, 자애, 그 다음 윤리를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보시하는 것. 요거만 잘하면 불교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특징이 종파가 없습니다. 미국 불교에는 어떤 우리만 해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물론 이민자 불교 중심으로는 종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종자 불교들에는 종파라는 게 없습니다. 색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힌두교의 가르침까지 갖고 와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융합되어 있고 외부 사상, 심지어 심리학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불교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모습의 불교는 계속 나왔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 선불교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부처님이 말한 그런 명상법이 아닌 명상이에요. 사실 선불교 우리도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그거는 위파사나 명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명상이죠. 그때 그거를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하나의 불교였잖아요. 이것도 시대가 지나서 보면 서양에서 꼽힌 이런 불교의 모습도 하나의 불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 때 우리 미래의 시대 이 세속불교 또는 미국 불교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해결해야 돼. 그럼 그걸 또 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불교가 그 당시에 그 시대 때 있겠죠. 미래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네요. AI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종의 화두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인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컴퓨터, 그죠? 그 존재가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가르쳐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놀랍거든요. 그 기능이.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먹고 사는데 좋은 점 하나가 번역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는 의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5년 전부터 끊기더라고요, 일이. 일이 돈을 주고 그걸 의뢰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번역기가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한국말을 넣으면은 영어 번역이 거의 완벽하게 돼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거 저도 한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번역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나날이 좋아집니다. 나날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좋아지거든요. 이 번역기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AI 지금 우리 쓰는 챗GPT 같은 거 지금도 약간 투박하다라고 하면서 쓰는데 내 생각에 내년, 내후년 되면 더 정말 정교한 어떤 그 기능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저희 지금 이 수업에도 숙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끝내주는 리포트 쓸 수 있잖아요. 안 써서 그렇지, 그죠? 그 챗GPT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믿고 그리고 또 하나 장치를 걸어놨죠. 출처 꼭 밝혀달라고. 어떤 책을 읽고 몇 페이지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인용문하고 그 밑에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근데 챗GPT는 아직 그런 것까지 다 못 찾아내거든요. 완벽하게 못 찾아내서 여러분이 직접 결국 책을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남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문체, 체계죠. 또는 사상 체계 또는 그림체 이런 것들을 얘들은 금방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가 도래했는데 이거는 심지어 나중에 컴퓨터가 의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 갈 거예요. 컴퓨터가 정말 안에 우리가 쟤를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불러야 되나 하는 그 정도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책에도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면 167페이지에 화두가 바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두 중에 하나가 167페이지에 보면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성이라는 화두가 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화두였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화두였는데 이제 바뀔 거라는 겁니다. 로봇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개도 의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도 불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잡생각을 탁 깨버리려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 주신 건데 우리 생각에 로봇에게도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조만간 그럴 거라고 해요. 그 로봇이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와 앉아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주고 심지어 사람하고 상담도 하면서 공감해주고 울고 계시면은 당신 울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럼 그러한 로봇하고 살다 보면은 얘는 분명히 영혼이 있는 애인데 내가 모든 내 말과 행동에 감흥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데 얘가 어떻게 영혼이 없다고 할 수 있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한테 대한 관심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그러한 시대에
불교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불교는 항상 그 시대 때 화두를 최첨단의 시각, 최첨단의 이론으로 깨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때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불교 명상이 깨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존 카바진의 업적을 보면. 이 시대 때는 로봇에게 의식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불교가 나와야죠. 어떤 의미에서 의식에 대한 연구가 불교가 가진 여러 가지 이론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유식 공부하시지만 알라야식을 더더욱 현대화시켜서 과학화시켜서 그거를 현대의 의학이나 심리학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만큼의 이론이 나온다면은 불교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그 학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도 사실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변용해서 사용하는,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불교란 무엇인가 이 수업에다가 초점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 됐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제 되게 색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수업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다음 학기는 제가 또 불교 심리학이라는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방학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